오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하고 트이게 될 저축할까요? 투자할까요?입니다. 많은 분들의 한 해 목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투자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저축, 투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제가 17년간 만나뵀던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 네.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부자들은 어떤 공통적인 습관들을 갖고 있었나요, 전문가님? 우선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전체 자산이 그래도 한 50억 이상 되는 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 자산 중에서 한 10억 정도 이상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이제 모든 자산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추후에 본인이 이제 남기는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친족들에게,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자산의 50억 이상이어야 부자라고 한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일반인들이 이제 50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 네. 50억은 어렵지만 은퇴할 때까지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마련하는 건 좀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억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노력하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뭐 10억도 쉽지는 않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재무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천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자산 10억,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각 연령별로 이제 매월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 표를 보시면 이제 각 나이대별로 준비되어 있는 자산별로 모아야 할 자금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40세인 분이, 현재 나이 40세인 분이 현재까지 미리 이제 1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1억과 앞으로 매달 얼마씩 그 투자를 해야 10억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은퇴 연령을 60세로 봤을 때 60세까지 이제 운용을 했을 때 10억을 만들려면 얼마씩 해야 되나라고 보면 매월 93만 3천 원씩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투자 수익률을 연 8% 복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연 8% 투자 수익률은 사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너무 높게 설정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시중금리가 1%대인 지금 상황에서 연 8% 복리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높은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 이상은 수익률을 내야 사실 투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소득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소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재무 목표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익률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투자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투자의 어떤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숫자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막연하게 10억을 모아오세요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차근차근 가이드라인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모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 투자 관련 강의도 기대가 되고 먼저 앞서서 이제 부자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17년간 제가 1000가정이 넘도록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뭐 좀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소수 계셨고 보통 이제 중산층 분들이 제일 많고요. 뭐 저소득층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층을 만나면서
이제 저도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된 게 그렇다면 비슷하게 시작한 어떤 스타트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고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수성가 하실 수 있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된 거죠. 1000가정을 만나봤다고 하니까 정말 전문가님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들이 보였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만약에 이제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청지기적 재물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 재산인데도 그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하늘이 나에게 맡겨준 자금이야.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니 하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 뭐 이런 모으는 과정부터 사용하는 단계까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성상인들이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집전, 수전, 용전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집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을 집자죠. 한자로 모을 집자입니다. 돈을 모으는 단계. 왜냐하면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하죠. 영어로 시드머니, 네. 씨앗이 되는 돈이라는 뜻인데 종잣돈이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전입니다. 수전이라는 건 지킬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애써서 힘들게 모아놓은 종잣돈을 한꺼번에 날리거나 손실을 보지 않고 잘 지켜가면서 불려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용전은 애써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제 잘 지키면서 불린 돈을 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는 단계라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용전의 목표가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운 집전 단계와 수전 단계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집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습관을 3가지를 살펴보면 네. 첫 번째는 근면성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약저축, 세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근면성실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새마을운동의 끄트막자리 뭐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정현 씨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배워갔잖아요. 네. 근데 새마을운동을 배워가서 성공한 나라에 대한 기사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많이 배워갔다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네. 어느 나라에서 제2의 뭐 한국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 6시에 이장님이 이제 노래를 틀면 다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전 근무 시간 생산성을 확보하고 점심 약간 잠깐 먹고 또 저녁까지 일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노동 시간을 늘리고 그걸 하면서 많이 하면서 또 숙달이 되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게 핵심인데 사실은 이런 근면한 민족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장님이 음악을 틀어도 6시 안 일어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만나본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는 사실 이 첫 번째 습관이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면성실하지 않은 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수성가한 이후에도 형태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부지런히 배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절약과 저축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면 또는 부자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펑펑 돈을 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어떤 오해를 낳게 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만나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채권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네. 만기 이전에 팔게 되면 약간 이제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이 돼요. 뭐 주식만큼 큰 차이는 아닌데 채권도 변동합니다. 수익이. 그래서 한 번은 이 부자분이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기관에 맡겼던 이제 돈을 중간에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매달 매칭쯤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계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VIP니까 지점장이 네. 제가 아는 모 지점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찾으러 간 거죠. 네. 그 날이 돼서 약속한 날이 돼서 아직 만기는 안 됐지만 근데 이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 거죠. 변한다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자인 분, 자선관 그 부자분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왜 금액이 다르냐. 더군다나 몇십 원이 부족하다. 네. 전번에 계산해 준 거보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느라고 몇 시간을 브리핑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해 드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결국에는 이 지점장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 개인 돈으로 몇십 원 맞춰서 원래 계산한 대로 드린 거예요. 뭐 그게 낫겠죠, 사실은. 네. 어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VIP 고객께서 설명이 다 끝나고 돈을 받으신 이후에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고생했으니까 내 자산 관리해 주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늘 지점원들하고 회식이라도 한번 해라. 그러면서 돈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너무 진이 빠져서 이제 지점장은 소파에 누워서 이제 손님 가신 다음에 VIP 손님 가신 다음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봉투 얼마를 주셨자고 싹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몇십 원하고 100만 원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아니 몇십 원 가지고 따지던 양반이 100만 원을 그냥 줘?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냐면 부자인 분들은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이라면 그리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10원이라도 아끼려는 기본적인 습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내 재산을 또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보를 주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실제로 신뢰 있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산이 증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또 과감하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원, 200원은 아깝지 않게 쓰고 실제로 큰 돈은 쓰지 못하는 거죠.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집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수전도 거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수전 전에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래요? 네. 네. 인내심이 이제 집전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인내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참고 견딘다는 뜻이죠.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건데 한동안 이제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네. 한동안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래서 좋은 펀드들은 수익률이 뭐 누적 수익률, 5년 누적 수익률이 막 500%, 700%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과연 그 인기 펀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그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면 모두 500%, 700% 수익률을 가져갔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닐 것 같으세요? 왜냐면 저는요, 오래 못 기다리고 자꾸 팔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가져가신 수익률은 50% 미만이세요. 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한 돈 3천 모이면 차 바꾸고 싶고 여자분들은 인테리어 바꾸고 싶고 다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5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500%, 700%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은 그 5년 동안 환매하지 않고 기다리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전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세 번째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종잣돈이 모였잖아요. 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가 이제 수전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게 종잣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이 있으면 꿀이 있으면 벌도 날아오겠지만 네. 사실은 파리가 더 많이 날아옵니다.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누가 많이 나타나냐면 사기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아이고. 예, 뺏어 먹을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잘 지키면서 불려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습관, 이제 습관으로 보면 네 번째가 되겠죠. 인내심 다음으로 네 번째 습관은 뭐냐면 관찰과 모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먼저 종잣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보면 그 종잣돈을 잘 지키면서 불려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한 방에 날리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했거나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래요. 네. 그분들은 큰 돈을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잘 관찰을 하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방법들은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신감이 붙으면 그 방법으로 좀 목돈을 운용해 보시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좀 필요하고요. 네. 모방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따라 해보는 거죠. 잘 하시는 분들을 따라 해보는 것. 처음에는 따라 하지만 따라 하다 보면 왜 그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거기서 또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의 또 다른 습관으로는 절제와 만족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왜 사기를 당하냐면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기꾼들은 욕심을 자극해요. 나에게 돈을 맡기면 네. 뭐 1년 안에 2배가 된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기꾼들이 잘생기고 믿음감 있게 말을 잘해요. 아이고.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꾼이라는 게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듯이 네. 뭐 연변 사투리 쓰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렇게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제와 만족.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높은 수익률인데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분과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약간의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습관으로는 변화와 수용입니다. 네. 요즘 사이클이 정말 빠르죠. 엄청 빨라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올해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적용할 수 없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 심지어는 집전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집전에 성공했으니까 수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의 A 종목을 가지고 큰 수익을 봤으니까 앞으로 A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이렇게 똑같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지 뭐 부동산을 가지고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트렌드를 빨리 읽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투자 전략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네. 이것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 수용까지 하면 수전 단계의 습관을 다 설명해 드렸고요. 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이제 용전의 단계입니다. 용전이란 건 말 그대로 내가 애써서 모은 집전한 종잣돈을 가지고 잘 불려서 네. 잘 쓰는 거죠. 사실 이 자수성가한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 돈을 번 것, 내가 자산을 형성한 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가 공급해주는 무언가 서비스나 상품을 사주고 나를 믿고 도와주고 신뢰해주고 이런 사회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얻은 수익 중에 일부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습관들을 하면서 당연히 청지기적 재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도 충분히 구하는 겸손함, 그리고 맡길 줄도 아는 위임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7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수성가를 하더라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재무설계를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 축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예, 예. 그 복습 차원에서 한번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이제 보장성 보험은 축구에서 골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네. 그 소비,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는 이제 축구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써야 될 돈을 미리 저축이나 투자해 놓는 것을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공격저축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뭐 6대 4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라. 네. 일반적인 뭐 외벌이의 경우에는 뭐 한 3대 7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들어보니까 또 그때 축구와 비유해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무 설계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을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껴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근데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저축은 내가 이제 단기간에 바로 써야 되는 돈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놨다가 바로 현금화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금이 깨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돈을 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돈은 단기간에 써야 될 돈은 이미 저축에 따로 띄워놨기 때문에 그 돈 말고 그 외에 여유자금,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활용해서 좀 큰 수익, 장기간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한번 얻어보겠다 하는 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은 이해가 쉽지만 그래도 어렵죠? 예시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한 이제 똑같은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을 경우와 뭐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예금에다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예금을 하지만 은행은 그 받은 100만 원을 똑같이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대출이나 투자를 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운용을 할까요? 좀 다양하게 운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른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받아서 우리 줘버리면 은행은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운용은 절대 불가하고요. 투자를 하거나 우리에게 주는 예금 이자보다는 좀 높은 대출 이자율을 받으면서 빌려주겠죠. 예를 들어 10%의 수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1월 1일 날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네. 은행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은행이 그 100만 원을 운용했어요.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10만 원이 돼 있겠네요. 연말에. 그럼 그 110만 원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약속을 했죠. 예금을 가입한 고객에게 원금 100만 원에 이자 뭐 예를 들어서 3%를 주겠다. 그러면 네. 원금 100에 이자 3 해서 103만 원을 주겠네요. 그러면 7만 원 은행이 가져가겠네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비용으로도 써야 되고 배당도 해야 될 거고요. 주주들한테. 네. 그 다음에 은행의 수익으로도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펀드에 가입했다라고 해보면 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투자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수익률이 10% 났다고 해볼게요. 11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갔냐면 먼저 증권사 및 그 관련된 기관들이 합쳐서 수수료를 뭐 한 3% 정도, 예를 들면 한 3만 원 정도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107만 원, 남은 107만 원을 고객에게 줘요. 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만 원을 예금을 하거나 펀드를 가입했는데 103만 원 받은 예금이 좋을까요? 107만 원 받은 펀드가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죠. 당연히 펀드가 네.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확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운용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은행이 예금 100만 원을 받아서 운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9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래도 고객에게는 얼마 줘야 될까요? 3만 원. 원금도 줘야죠. 103만 원. 네, 103만 원 줘야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103만 원 주려면 마이너스 13만 원이 은행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펀드에 가입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9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증권사는 3만 원은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럼 87만 원을 고객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고객이 손해를 떠안는 거죠.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하면 불공평할 것 같은데 원칙이 있으니까 공평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런 분들은 아직 투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직접적인 주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은행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금에서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날 때도 은행이 가져갔죠. 네. 하지만 손실도 은행이 보잖아요. 공정하죠. 하지만 펀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고객이 떠안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이 났을 때도 고객이 가져가고 큰 손실이 나도 고객이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저축은 낮은 위험률과 함께 낮은 수익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투자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말을 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의 성향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하던가 저축을 하던가 잘 이해가 되는 쪽을 향해서 가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던 한 90년대 말, 뭐 네.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실 저축과 투자 중에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지도 못했고 약간 불안한 점도 있었고 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 쪽이 더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입사 당시만 해도 근로자 우대저축이라는 비과세 상품이 있었는데 6.5% 확정금리여서 오, 그래요? 그거 이제 매달 뭐 한 80만 원씩 이렇게 저축해서 결혼자금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법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죠. 1%대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9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1년 전에 있었는데 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도 높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한 5% 올라가면 이제 105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100만 원을 예금을 해놓으면 안 사고 올해 안 사고 1년간 이제 예금을 했다 사겠다 그 물건을 그러면 예금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1년간 그럼 한 10% 이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110만 원이 되겠죠. 물가가 5만 원 올라서 같은 물건이 105만 원이 되어 있지만 110만 원을 내가 들고 있으니까 사면 5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목 이자율은 10%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해도 실질 이자율이 5%니까 네. 예금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해놓으면 100만 원짜리 물건은 물가 상승률이 뭐 한 2% 올라간다고 치면 102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네. 이후에. 근데 나는 원금이자 합쳐서 101만 원을 받는 거죠. 아예 못 사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1% 이자를 받지만 물가 상승률 2%를 고려해보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 가치를 좀 따져보자면은 현재 예적금 상품으로는 이 금리로는 확정된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구나 또 적금 이자율 4%하고 뭐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 4%는 동일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뭐 상품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같으면 동일한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적금 이자율 4%라는 의미는 1년간 이 적금에 맡겼을 때 1년간 맡겼을 때의 수익률이 4%라는 의미입니다. 네. 연 4% 적금에 가입했을 때 내가 1월에 첫 불이백을 냈다라고 하면 1월에 납입한 돈은 만기까지 1년 동안 내가 맡겨놓은 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월에 맡겨놓은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붓는다고 하면 1월에 적립한 100만 원은 4% 이자를 다 받을 거예요. 그 적금 상품을 이용해서. 네. 만기 1년짜리. 그런데 2월에 납입한 돈은 얼마 기간 맡길까요? 1년이 안 되죠. 11개월만 맡기는 네. 거죠. 1개월 있다. 적금 상품이 시작된 지 1개월 있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4% 이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12분의 11 정도의 이자율을 받는 거예요. 3월에 낸 건 당연히 4% 곱하기 12분의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 2.xx%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적금 이자율 4%지만 내가 받는 이자, 총 적금에 불입한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네. 4%가 아니라
2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적립식 펀드를 똑같이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달 100만 원씩 불입을 했어요. 근데 이 펀드의 수익률은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네. 적립한 기간 상관없이 원금 대비 4%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수익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저축을 하자니 향후 오르는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손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투자 역시도 손실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뭐 제 생각에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되고 조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결론은 투자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뭐냐면 투자는 자가운전이다라는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언론상의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한 교통사고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하죠. 네. 심지어는 스스로 운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접촉사고라든지 좀 심하게 사고가 난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숨을 잃는 사건, 뭐 대형 추돌 사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뭐 서해대교에 뭐 안개가 껴서 뭐 몇 중 30중 추돌 네. 사건 이런 거 보고 나면 당장 이제 자동차 운전대를 내려놔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셔도 다들 다음 날이 되면 운전을 하십니다. 자가 운전을 하십니다. 네.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운전을 또 할 수가 있지? 왜 운전을 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현 씨는? 편하니까 혹은 뭐 익숙해져서. 그렇죠. 네. 운전이 워낙 편하고 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가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전 자체가 위험하죠. 물리학의 법칙에서 MC의 제곱, 힘은 MC의 제곱이라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동차가 그 제곱만큼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충격도 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위험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다가 사고를 보면 다시 그 위험이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이유는 운전이 위험한 것은 알지만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조심하고. 어떤 안전 방어 운전 이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운전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가운전을 투자와도 비교하신 건 투자에서도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네. 투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낮은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포기하고 저축만을 고집을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네. 확정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실질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내가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이게 위험 관리를 잘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이혁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우리 때와 달라서 참 집 사기 어렵고 뭐 하기 어려워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운전의 경우에도 곧 교통법규하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방어운전을 하면 위험은 많이 줄어들면서 자가운전이라는 어떤 효용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투자도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투자의 원칙들과 위험 관리 기법들을 잘 준수만 하시면 위험은 많이 낮추고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운전처럼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많이 낮추면서 원하는 수익률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배웠던 복리 효과 기억나시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투자죠. 왜냐하면 수익률을 높이는 거니까. 저희가 복리 효과에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 보면 이제 뭐 FV는 PV 1 플러스 R의 N승이다. 그래서 FV는 미래 내가 받을 돈, 네. 퓨처 밸류. 그리고 PV는 현재 내가 저축이나 투자하는 돈. R은 이자율, N은 투자 기간인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래에 받을 FV를 미래 가치, 내가 받을 돈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산을 네. 형성하는 거. 그러면 수학에서 이퀄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니까 좌측변을 키우려면 우측변을 키워야 되는데 딱 보면 시계에서 보시면 높일 수 있는 게 PV하고 R하고 N 세 가지예요. 네. 저축액을 높이든지 이자율을 높이든지 투자 기간을 높이든지. 그런데 사실 저축액하고 투자 기간은 그 이제 재무 목표를 가지고 계신 본인들의 몫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껴서 제한된 소득 내에서 아껴서 저축 투자 금액을 높여야 PV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투자 기간도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부터 해야 돼라고 결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투자 기간이 늘어나겠죠. 네. 이제 R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이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재무 설계를 진행을 해보니까 네. 저축을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R 부분인데 이 R 부분을 높이게 되면 뭐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효과가 큰 거는 N을 높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리의 효과에서 복리 효과를 가장 키우는 방법은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뭐 72법칙 같은 것도 다 기억나시죠? 네.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해서 이자율 곱하기 투자 기간 곱해서 72가 나오도록 이렇게 산출하면 몇 년 동안 2배가 되려면 몇 퍼센트 수익률을 올려야 돼. 또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면 몇 년 정도가 지내야 내 원금의 2배가 될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서 좀 슬퍼할 뻔했는데 우리 또 전문가님이 가이드라인 그 길을 제시해 주시네요. 저축해야 될까, 투자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7번째 시간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오늘 이야기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까요? 네,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그 2가지 주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부자들의 7가지 습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현재 내 소유로 법적으로 보면 내 소유인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를 위한 자산이다. 나에게 이렇게 큰 자산이 형성된 것은 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 잘 사용하라는 신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철학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습관은 이제 3단계로 나눴었잖아요. 집전, 수전, 용전. 그래서 개성상인들이 바라보는 돈의 원칙. 그래서 네.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 집전 단계, 그리고 모아진 종잣돈을 잘 지키면서 불려나가는 단계인 수전 단계. 그리고 그렇게 잘 불려진 돈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는 용전의 단계. 이 3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경우들이 많으셨다. 네. 그래서 각 그 단계별 습관들을 살펴보면 집전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습관이었던 그래서 이거 없이는 사실 자수성가하기 어려운 그런 습관이 의외로 좀 허탈할 수도 있는 근면성실이었다. 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면성실을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절약과 저축이었죠. 내가 제한된 수익을 가지고 결국에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이면 제일 좋겠죠. 수입을 높이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단기간 내에 내 수입을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직장 내에서 빨리 승진을 하는 것도 맞아요. 어렵고요. 그렇다고 멋있게 사표 내고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창업한 분들 중에 보면 3년 동안 이후에 이제 3년 이후에 이제 잔존율을 보면 10분 중에 한 3분, 뭐 4분 이 정도의 수준이고 네. 그분들조차도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분들이 또 있다 보면 실제로는 원하는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한된 소득 내에서 내가 저축 투자 금액,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과 저축의 습관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네. 또 한 가지 인내심 말씀드렸죠. 펀드 말씀드리면서 어떤 뭐 토지를 투자하셨든 주식을 투자하셨든 아니면 뭐 적금을 하시든 사실은 장기간 내가 그 목돈을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 차 바꾸고 싶고 네. 그리고 인테리어 바꾸고 싶고 이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들 다시 되새기면서 참고 참았을 때 목돈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 3가지 습관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드시고요. 네. 이제 만들어진 종잣돈을 가지고 2번째 수전의 단계로 넘어가면 잘 지키면서 불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집전의 단계를 잘 실천하신 분들도 수전의 단계에서 한 방에 훅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종잣돈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집전의 단계랑은 달리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빨리 2배, 3배, 4배 늘려서 뭔가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요.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습관으로는 첫째, 함부로 막 뭘 하지 말고 종잣돈을 가지고 나보다 좀 먼저 모았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관찰하고 네. 실패한 사례들은 피하고 성공한 사례들은 따라 하시면서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만들어 가셔라 라고 했고요. 5번째 습관은 절제와 만족이었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추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높은 수익률, 상식에 벗어난 그리고 뭔가 이건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딱 손절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6번째는 이제 변화와 수용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빠르죠. 변화가 빠릅니다.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네. 이제 1년도 아니고 어떤 분야는 뭐 3개월 이 정도면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른 변화 속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한 5, 60%의 정보를 얻으시면 그냥 실행을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을 해야 뭔가 그 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빠른 대응과 수용, 변화에 대한 수용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앞으로 갈수록 이 6번째 습관의 중요성은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용전 단계, 내가 지금까지 그 종잣돈을 모으고 잘 불릴 수 있었던 것이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뭐 내가 CEO라면 우리 회사 직원들과 우리 회사의 고객들 덕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고 네. 스톡 옵션도 나눠주고요. 고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으로 보답을 하는 이런 마음가짐. 또 그러면 더 성장하겠죠, 사실은. 직원들이 사장님이 우리의 도움을 인정한다. 고객들이 수익 난 걸 이렇게 사회에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로 돌려준다 그러면 그 회사는 사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7가지 습관을 온전히 잘 지켜나갈 때 자수성가한 부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부자가 아니라 네.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번째는 이제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 오늘의 주제였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축은 아껴서 모은다는 뜻이었고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그래서 2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축은 그 저축의 그 상품에 돈을 맡기는 분 입장에서 보면 네. 위험도 낮지만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투자는 반대로 위험도 높지만 수익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라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자율이 너무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축은 안전이 아니라 확정된 손실이 돼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제가 투자는 자가운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자가운전에 있어서 위험한 걸 알지만 편리함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위험관리 잘 하면서 그리고 운전을 할 때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하고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듯이 투자의 원칙들, 위험관리 기법들을 잘 준수하면서 하셔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저축할까, 투자할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